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인 대상 폭력 사건에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즉각 탈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의 수는 모두 24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48.7%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성되는 항체의 중화 능력이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시리얼부터 공공요금, 임대료 등 모든 부분에 걸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인 대상 폭력 사건에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9일 저녁 맨하튼에서 발생한 외교관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맨하튼 유엔본부 맞은편 한마슐드 광장. 론킴, 그레이스 맥, 린다이를 비롯한 한인 정치인들과 뉴욕, 뉴저지 한인 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시안 대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맨하튼에서 발생한 유엔 한국대표부 소속의 외교관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한인 등 아시안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력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e are coming together to tell New Yorkers to put an end to this wave of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Korean Americans, Chinese Americans. We had enough. Enough is enough. Stop attacking Asians. 론킴 의원은 많은 아시안들이 매일 전철을 타는 것도, 거리를 걷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야 한다며 이제 폭력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특별히 한국은 팬데믹 기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며 폭행을 규탄했습니다. Of South Korea,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an ally in South Korea who did so much good work ev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help people across the world, includ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고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And I call upon the city of New York and the police department to find the perpetrator and to bring him to justice. I want to say that our community is not going to be terrorized, is not going to be bullied. We're going to stand together and we're going to fight this.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욕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정병화 총영사는 에드워드 머멀스틴 뉴욕시 국제관계청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즉각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들은 당장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킨 것을 언급하고 테러 조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상대하고 있다며 매우 다른 상황으로 사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미군을 파견할 수는 없다며 그럴 경우 미국과 러시아 간에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미 관리 2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폴란드에 2,000명 가까운 미군을 주둔시키는 계획을 백악관이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러시아 군사행동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은 우크라이나로 여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민들도 즉시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러시아군 수천 명은 우크라이나 접경국 벨라루스에서 10일간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했는데요. 벨라루스와 크림반도, 러시아 서부에서 자국 군대를 계속 증강하고 있는 새로운 위성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위성사진 제공업체 막사 스테판 우드 이사가 오늘 CNN에 제공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규모 군대와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크림반도 주도 심페로폴 북쪽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옥타브르스카야 비행장에 배치된 겁니다. 막사는 550개 이상의 병력 텐트와 수백 대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대규모 포병 배치 후 훈련이 있었던 노보제르 노예를 포함해 크림반도 다른 지역에서도 군대와 장비가 유입됐습니다. 막사는 또 크림반도 북서쪽 해안의 슬라브네 마을 근처에서 장갑차를 포함해 처음으로 새로운 배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의 이런 새로운 배치는 대형 상륙함을 포함한 여러 러시아 군함이 크림반도 주요 항구인 세바스토폴에 도착한 날 같이 관찰됐습니다. 또 벨라루스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고멜 근처 비행장에서 군대 군용 차량 및 헬리콥터의 새로운 배치를 포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4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벨라루스 레치차 근처에서도 군대와 다른 전투군들이 배치됐습니다. 결국 최근 위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볼 때 CNN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합동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보면 벨라루스에서 동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지역에서 러시아 병력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의 수는 모두 2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48.7%나 줄어들면서 10년 내 최대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센서스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의 수는 모두 24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48.7%나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10년 내 최대폭의 감소입니다. 미국의 이민자 유입 규모는 2010년 18만 명에서 2011년 79만 5천 명으로 급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100만 명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감소폭이 유독 컸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매년 기록적인 숫자의 이민자가 유입되던 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이민 감소율은 48%,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민 감소 현상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나타났고 특히 네바다와 애리조나의 감소율이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와이오밍과 아이다호는 각각 33%, 39%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센서스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여행을 제한한 것이 미국의 이민 추세 급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 데이터 분석업체 USA 팩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이민 사유의 대부분은 일, 가족, 학교였습니다.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등 적지 않은 주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관광서와 공공건물에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델라웨어, 뉴저지, 뉴욕, 오리건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주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정부가 제시한 과학을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자신의 생각에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아마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알다시피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등교를 재개한 학교들을 지목하면서 주 차원에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DC는 10만 명당 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양성률이 8%를 초과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는 학교의 46%만 등교했지만 지금은 98%가 등교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더 많이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7세 미만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예방주사를 맞기 직전이라며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게 되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요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아마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줄어들고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으로 뉴욕시 전철 1일 이용객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8일 301만 8,462명, 9일 308만 4,189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날짜 기준 각각 53.8%, 55.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뉴욕시 전철 1일 이용객 수가 300만 명을 넘긴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 12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1일 버스 이용객도 지난 7일부터 9일 최근 3일간 평균 130만 명을 기록해 팬데믹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1일 전철 이용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20만 명까지 줄면서 팬데믹 이전의 42%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대중교통 이용 회복세는 병가를 냈거나 재택근무를 했던 직장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10일 기준 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코로나19 7일 평균 확진자는 1,775명, 감염률은 3.92%이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항체 반응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성되는 항체의 중화 능력이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든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든 시간이 지나면 항체 수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만 항체의 중화 능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재감염을 더 잘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병원인 쉐바 메디컬 센터 과학자들이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어제 미국 과학진흥협회 사이트에 개요만 미리 공개됐습니다. 텔아비브의 라마트간 지역에 위치한 이 병원은 뉴스위크가 2020년 선정한 세계의 좋은 병원에서 9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130명으로 실험군을 구성해 각자의 체액 면역 반응을 길게는 1년까지 추적하고 대조군과 비교했습니다. 대조군은 화이자의 mRNA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고 감염 병력도 없는 40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실험군의 지원자들은 원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가운데 한 가지에 감염된 이력이 있었는데 실험군이든 대조군이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감염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2021년 2분기부터 2차례 맞고 6개월가량 지난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연구진은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백신 접종 후 첫 달에 생긴 항체는 감염 회복 후 첫 달보다 많았지만 백신 접종 그룹에서는 항체 수가 더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초기엔 사념기 지수에서도 백신 접종 그룹이 더 높았지만 6개월 뒤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감염 회복 그룹에선 점차 높아져 재감염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인플레이션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품목들의 가격이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리얼부터 공공요금, 임대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분석 결과 소비자들이 일상의 구매에서 큰 가격 인상과 함께 2022년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품과 공공요금의 가격이 전달보다 급증했고 의료 부문, 주택 가격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상승했던 차량 가격은 지난달 다소 완만한 수준을 보였지만 1년 전 수준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수석 경제 분석가 거스 파우처는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상품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은 더 높은 인건비와 더 높은 비용 투입을 감당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5% 올라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P통신은 공급 부족과 노동력 부족, 초저금리, 강력한 소비 지출이 합쳐져 인플레이션을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리얼과 제과제빵은 1.8%,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은 0.3%, 육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2% 올랐습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1월 전기요금은 전달보다 4.2% 올라 2006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보였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7% 올랐습니다.
수요 급증과 반도체 부족 등으로 대유행 기간 급등했던 신차와 중고차, 트럭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텍사스주의 낙태 건수는 60%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다른 주들에서는 진료 예약이 밀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시켰습니다. 보통 임신 6주를 전후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데 이후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됩니다. 새 법안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한 달 동안 5,400건 이상, 9월에는 2,200건의 낙태가 이뤄졌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낙태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텍사스주의 낙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이 인근주로 이동해 주변 다른 주들에서는 진료 예약이 밀리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연맹은 이러한 낙태 건수 감소에 대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법의 영향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현재 낙태 시술을 해주거나 낙태를 도운 사람을 제소해 승소하면 $10,00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반대론자들은 이를 포상금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도입됐었지만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해 말 낙태를 합법화시킨 로데 웨이드 판매를 약화시키거나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내놨죠. 교통부가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5년간 $50억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교통부는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약 8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기존 충전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5년간 $50억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 주가 연방정부의 요건에 충족하는 충전소 설치 계획을 제시하면 올 가을까지는 예산을 지원받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충전소는 운전자들이 1시간 내에 전기차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를 최소 4대씩 갖춰야 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50만 개의 충전소단을 미 전역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금액 $50억 바이든 대통령이 50만 개 충전 장치를 위해 예상한 $150억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서 이 계획이 작동하려면 상당한 민간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고속도로 주변의 충전소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행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골 등 다른 지역의 충전소 확충을 위해 $25억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2030년까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스노보드 미국 대표 클로이 킴이 지난 10일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5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올림픽 2연패의 유협을 달성했습니다. 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여자 스노보드 하프5에서 금메달 2연패는 클로이 킴이 최초입니다. 이날 결과로 클로이 킴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출전한 9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보이스카우트협회는 어린 시절에 협회 간부와 지도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8만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과 $8억 5천만 달러의 제소 전 합의를 이룬 지 2년 만에 다시 $26억 달러의 최종 합의를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합의는 어제 법적 조정을 끝냈고 2주일 뒤 법원에서 청문회를 거쳐 최종 선고하게 됩니다. 합의금 $26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성추행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최고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부문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인 코그노산트의 창업자이자 CEO인 미셸 강 대표가 미국 여자 프로축구 명문팀의 구단주가 됐습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 여자 축구리그 팀인 워싱턴 스피릿 구단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빌 린치, 스티브 볼드윈과 함께 워싱턴 스피릿을 공동 소유하고 있던 강 씨가 그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구단주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셸 강 구단주는 성명서에서 재능 있고 강인한 선수들 및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에 따라 팀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정적 투자로
워싱턴 DC 여자 축구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헤드 보도에 따르면 뉴욕을 비롯해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주 의회에서 고교 졸업 요건에 펩사 제출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펩사는 대학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교육부에 제출하는 서류로 법안들은 고교생에게 펩사 제출을 의무화하면 낮은 학비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밤늦게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50% 정도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